네, 안녕하십니까. 목차로 넘어갔는데 제가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아서 뭘 골라야 되냐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 중에 골라서 한번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군 탐지기란 무엇인가? 초창기 때 왜 어탐을 차트 플로터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어군 탐지기라고 부르고 또 영어 좀 하시는 분은 PC 파인더라고 불러요.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차트 플로터라고 가끔 우리가 불러지는 이유는 그 예전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은 원양 멀리 그 상선 같은 데서는 GPS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 제일 앞에 있는 그 도구가 플로터입니다. 플로터, 그 다음에 연필, 그 다음에 해도, 지도, 아니면은 뭐 항공기에서 쓸 수 있는 지도, 뭐 이거를 가지고 항로를 계산하고 항법사가 비행기에 한 명 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군 탐지기도 예전에 우리 그 GPS가 없을 때 상선들이나 뭐 멀리 다니는 배들이 저 프로타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어군 탐지기를 가끔 프로타라고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소련 쪽에 우리 항공기가 소련 영공 침범해서 폭파 사고가 일어난 적 있잖아요. 걔네들이 전투기가 우리 민간 항공기를 폭파해서 그때 이후로 급속도로 GPS라는 개념이 되게 항공기나 아니면은 해양 선박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GPS를 보면 포인트온이나 이런 걸 설정할 때 보면 GNSS가 있고 SBAS가 있어요. SBAS는 그 예전에 미군들이 원래 GPS 글로벌 포지션 세틀리트 시스템 GPS 시스템을 할 때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자기네들의 그 많은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인공위성을 컨트롤하거나 정보를 받을 수 없으니까 걔네들이 주는 어설픈 걸 가지고 고도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SBAS 초정밀 GPS 보정 시스템이라는 거를 자꾸 연구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요즘 우리 누리호도 띄우고 그러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GPS 값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정 시스템에 의존해서 카스라는 게 있고 KPS라는 그런 보정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긴 해요. 정상화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대표적인 GPS 시스템은 우리가 노렌스 어탐이나 아니면 어떤 어탐을 켜도 크로니스 뭐 갈릴리오는 유럽 쪽의 위성이고 크로니스는 러시아 쪽 위성입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탐 이렇게 포인트원 설정에 들어가면 뭐 GNSS 뭐 SBS 와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왜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래서 플로타라고 부르고 최초로 우리가 PC 파인더라는 거를 하게 된 거는 한 70년대 초반에 미국의 그 열정적인 낚시꾼이 로보카 로렌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최초로 아들들하고 호수 같은 데 가서 낚시를 하면서 신호를 쏴서 저기 보이는 PC 로케이터 PC의 위치를 이렇게 전파를 땅에 딱 쏴서 땅을 찍으면 계기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근데 쭉 가다가 고기가 밑에 큰 게 발견되면 계기가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군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파악했을 것 같아. 저 형상을 보고 제가 유추한 건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여기 어탐 엔지니어링도 참석하시고 뭐 어탐 뭐 영업 그런 마린 업체에서도 오셨는데
그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어탐의 기본 저 개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크게 변하지 않았어. 뭐 스트럭처 스캔이나 이런 굉장히 논리가 고도화된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자, 다음부터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을 그러면 변하지 않는 그게 뭔지를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다운 이미지, 그 다음에 프로타워 화면, 그 다음에 2D, 그 다음에 사이드 이미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사이드 이미지로 레코딩을 해서 지도에 오버레이 시킨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스트럭처 사이드 이미지를 레코딩해서 매핑한 다음에 집에 가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바다에서 요즘 어탐들은 바로 레코딩한 다음에 지도 위에 저렇게 매핑을 시켜줍니다. 저렇게 한 상태에서 낚시를 하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이렇게 저 사진을 찍은 것처럼 밑에를 내려다보고 목표 내가 한 위치의 정의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리는 게 아니 그릴 필요도 없죠. 그냥 바로 공략하는 거죠. 바로 잘 나올 만한 위치는 어디다. 바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이미지 맵 오버레이가 굉장히 재밌고 유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의 시작으로 해서 이걸로 끝낼 거예요. 이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사이드 이미지 레코딩이나 아니면 스트럭처 스캔에 대해서 빠져 있었지만 어탐을 깊게 공부하고 지금까지 와보니까 남는 거는 결국은 여기서 다 시작을 했다. 2D 이미지의 주파수. 저주파는 넓은 탐색 영역과 깊은 수심을 커버하며 리턴 신호의 데이터가 풍부하지만 해상도는 떨어진다. 그 다음에 고주파는 좁은 탐색 영역과 얇은 수심에 적합하며 리턴 신호의 데이터를 빈약하지만 해상도는 아주 좋다. 나중에 서해안 쪽에서 낚시를 하시면서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뭘로 놓고 탐을 2D를 봐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런 주파수의 고주파냐 저주파냐의 특성은 스트럭처 스캔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D 이미지가 아치가 우리가 저기 있는 아치가 그려지는 거는 저 칼라 우리가 이제 어탐에 보면 칼라 팔레트라고도 하고 가민이나 이래서는 뭐 칼라 스킴이라고도 하고 근데 2D 주파수에서 저렇게 안으로 쭉쭉쭉 들어갈수록 밝은 색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치가 딱 그려주면 몸통 가운데쯤에는 팔레트에서 제일 강한 색을 노란색으로 가운데로 해놓으면 노란 데가 가운데 두껍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생이로 진할 때는 파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조금씩 노란색이 제일 강한 제일 낙타 봉우리가 되고 다시 또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아치 모양을 꺾는 이유는 저 원뿔 탐색 영역의 거리가 이렇게 똑같이 전파를 보내도 똑같은 위치가 아니고 조금씩 밖으로 갈수록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저게 아치 모양으로 바뀌고 칼라는 어탐이 저런 설정을 필터링을 해놓으면 저런 컬러의 어떤 그게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어탐을 쓰다 보면 에이스코프라고 있는데 에이스코프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낚시를 재밌게 해보려면 2D는 솔직히 방향성이 없어요. 스트럭처 스캔은 방향성이 있지만 2D는 방향성이 없어요. 위치가 포착은 됐으나 어느 위치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요런 그 고주파 200MHz일 때 그 원뿔 탐색각, 그 다음에 저주파였을 때 탐색폭.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수심 지금 30m라고 했을 때 200kHz를 썼을 때는 탐색 폭이 3분의 1, 각도가 20도 정도. 그러니까 내 배 밑에 에이스코프에 타겟이 딱 보였다 하면은
그 타겟이 내 배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 내가 200MHz를 놓고 있는 근데 이제 저주파로 50이나 83을 놓은 상태에서 내 어텀에 나타난 에이스코프에 나타났는데 조금 더 그거를 오래 읽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연안에 한 30m 근방에서 낚시를 할 때 에이스코프에 고기가 나타났다, 그럼 내 배 밑에 있는 거다. 근데 이미지에서 아치가 그려져서 딱 완성이 됐다, 그럼 내 배 밑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내 배에서 최소한 30m 수심에서 10m, 5m 반경, 내 센터에서 5m는 멀어졌다고 보시면 돼. 이미 2D 이미지에서 나타났다 하면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이에요. 연안 한 50m, 60m, 100m 미만에서는 고주파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탐색폭이 이렇게 좁아져서 내가 명확하게 2D를 보고도 개가 어디쯤에 있겠다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2D는 위치를 가르쳐주지 않고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저거의 개념으로 2D에, 그래서 원뿔 탐색 영역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은 아셔야 돼. 이것도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좌위에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주파수의 특징에 따라서 저 가운데 좁은 원뿔은 고주파, 밖에 넓은 원뿔은 저주파. 근데 고기들이 저기 빨간색 안에 들어가면 저 고주파로 했을 때 빨간 선 안에 들어가서 저 바위 제일 상단에 되게 되면 제일 밑에 고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은 저주파로 했을 때는 바위 제일 상단에 원뿔 사선에 걸리는 저 파란색 라인에 들어간 그 구조물에 붙어 있는 고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 두 번째 애까지, 가운데 있는 애까지는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저주파로, 고주파로 바꿔야 되는 거죠. 왜 고주파를 써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2D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 내가 말했듯이 고주파는 해상도는 좋고 탐색 밀도는 폭은 좁지만 고해상도를 발현해 준다. 그렇지만 얘의 단점은 깊은 수심에 가면 취약해진다. 자, 그리고 이거는 스트럭처 스캔 이야기인데, 스트럭처 스캔은 다운 스캔과 사이드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칭하는 거고, 스트럭처 스캔 빔은 2D 빔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브레이드 칼날처럼, 이 스케이트 날처럼 날카로운 빔을 땅에 쏴서 앞뒤의 영역은 없지만 탐색 폭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켜를 계속 누적을 해서 이미지를 우리한테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여기 다 설명이 돼 있네요. 그렇지만 스트럭처 스캔도 우리가 바다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455kHz를 사용해야 된다. 왜? 사이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다운 스캔은 좀 다른데, 사이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의 초록색이 밑으로 갈수록 연해지죠. 요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 소나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연해진다. 이 말은 신호가 핑 펄스 신호도 약해지지만 리턴 펄스도 약해진다. 그래서 어탐이 인지할 수 있는 인지하는데 힘들다. 요거를 아셔야 돼. 요건 굉장히 스트럭처 스캔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이드 이미지를 분석할 때, 사이드 이미지가 어탐에 나오면 A, B, 소문자 A, B 이 위치가 있는데, 수심의 저 곤색을 벗어나면 사이드 이미지 바닥면의 그림자하고 같이 밝은 점으로 보이고, 저 수심 빨간 그 점 하나 찍힌 저 위에 곤색 범위 안에 들어온 타겟은 사이드 이미지 수심층에서 포착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알아내려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결과물이에요.
원래 그거를 공부하려고 제가 이거를 그려보고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거의 근처까지 와서 깨우치지 못한 내용인데 저 그림으로 그게 명확하게 이해됐어요. 사이드 이미지의 이미지 타겟은 수심폭을 벗어나면 바닥에서 보이고, 그리고 저 수심 곤색 안에 들어와 있는 타겟은 수심층에서 보인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이드 이미지로 바다에서 800이나 로렌스 같은 경우는 1075, 그 다음에 허밍버드 같은 경우는 1.2MHz 이런 애들을 보지 말라는 이유는, 허밍버드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메가 플러스 소나라고 해서 탐색 폭이나 수심값을 좀 많이 주려고 연구를 집약한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허밍이 됐든 로렌스가 됐든 가민이 됐든 다른 뭐 레이마린이 됐든 메가헤르츠 주파수를 쓰면 10m를 벗어나면 내가 볼 게 없어진다. 볼 게 없어집니다. 10m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0m. 10m를 벗어나면 볼 게 없다. 그래서 특히 바다에서는 저주파 4, 5를 써야 된다. 자, 요즘 어탐의 그 활용과 발전 추세는 굉장히 그 장비들이 많이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로 그 많이 사용이 돼요. N2K 그 해양 전문 프로토콜 통신 라인으로 연결되는 게 있고, 이더넷 통신으로 연결해도 보통 보면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더넷으로 되고, VHF AS 같은 경우는 N2K로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야간 투시경, 뭐 오디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어탐과 이렇게 연동을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맵의 중요성인데, 저는 그 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스트럭처는 바닥 지형의 형태 또는 특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스트럭처라고 하면은 어떤 어초라든지 아니면 자연 구조물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트럭처라는 거는 물의 흐름을 통제하고 어떤 바닥면의 전체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류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군이 어느 위치로 편중돼서 이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본다는 거는 이쁜 어초 하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닥의 어떤 변화를 파악하고 물이 저 변화에서 어떻게 흐를 것인가, 요거를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조과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테스라는 데를 저는 자주 갔어요. 테스라는 섬 하나를 통째로 레코딩을 떠서 제가 이제 낚시에 참고하려고 통째로 레코딩을 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허밍버드 솔릭스 어탐으로 레코딩을 해가지고 바닥에 깔고 어초들을 내가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저쪽에 앙카링을 받고 지금 한 두 번째, 밑에 두 번째 어초 정도를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기하게도 고기가 안 나올 만한 어설픈 어초지만 고기가 정말 큰 놈이 깜짝 놀래게 물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허밍버드 라이브 어탐을 가지고 레코딩을 해서 매핑을 한 다음에 바로 바다에서 어초의 형상 정의를 내가 프로타에 깔아놓고 사진처럼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됐어요. 예전에 레코딩을 안 했을 때는 사이드 이미지를 유심히 진입하면서 보다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딱 담궜는데 고기 몇 마리 잡고 나면 그 기억이 없어져요.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요즘에 트롤링 모터들이 작년 말 올 초부터 약간 그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민코타사의 아이파일럿도 새로운 모델로 다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다음에 로렌스에서도 뭐
그러니까 예전에 그 XY 모터 가이드사는 약간 소식이 없고 로렌스에서 자체적으로 고스트라는 가이드 모터를 했고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가민의 포스 크라켄. 제가 내야 홈페이지에 글도 쓰고 그랬는데 상당히 민코타사와 경쟁을 하면서 경합을 벌일 만한 그런 물건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하이버나 핫스윙 뭐 이런 많은 저렴한 접근성이 쉬운 그런 가이드 모터도 있고요. 지금 민코타나 로렌스나 가민에서 주로 좀 크게 바뀌는 내용들이 브러스리스를 사용해서 모터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전력 효율을 업시키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가민 크라켄 같은 경우는 24, 36에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고 그냥 인간은 전압에 따라서 마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게 크라켄 리모컨만 제가 한번 살짝 얻어와 봤는데 저 머릿속에 공부가 다 있어서 한번 얻어와 봤는데 얘를 딱 단추를 이 단추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헤드가 돌아요. 신기한 게 제스처를 인지해요. 제스처. 그 다음에 내가 딱 단추를 누르고 이렇게 포인트를 하면 글이 이동을 해. 저는 지금 울테라를 쓰고 있는데 울테라는 앙카링 한 다음에 쪽이 이동을 하게 되면 1.5m씩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가민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기능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민코타사하고 상당히 경합을 벌일 만한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제가 야간 항해나 해무가 강력하게 꼈을 때 버팅을 해보면 낮에 해무가 많이 끼면 막 어선배들이 옆에 막 소리가 크게 나는데 엄청 막 시끄럽고 겁이 나요. 그래서 갑자기 그리고 야간 항해를 몇 번 원거리 야간 항해를 해봤더니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레이더하고 AIS VHF 무전기를 설치해서 AIS와 무전기를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거 문제예요. 이걸 맞추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라이브 활성 타겟 라이브 스캔인데 위에 보면은 기존에 나오던 애들이 위에 4칸이고 저기에는 수심 맥스 뎁스가 200이래요. 근데 작년 말쯤인가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민물에서 프레시 워터에서는 500m를 하고 솔트 워터 바다에서는 350m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맥스 뎁스가.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뭔 기술을 적용했길래 그게 가능했냐. 자, 저 물음표를 제가 아까 초창기에 2D 이미지에 대한 힌트를 드린 걸로 한번 맞춰보실 분. 주파수를 어떻게 설정을 했을까? 어떻게 했길래 주파수 탐색 깊이가 깊어졌을까? 뭘까요? 고주파? 땡. 조주파? 오케이. 그거였습니다. 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고주파를 썼을 때, 저주파를 썼을 때 어탐에서 잘 보는 고기가 있고 잘 안 보이는 고기가 구분이 됩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죠? 저주파를 쓰면 참치, 이렇게 큰 애들 뭐 그런 거는 잘 보여요. 근데 고기가 조금씩 줄어들수록 고주파가 잘 보여요. 이 특성을 알으셔야 돼. 세계적으로 소나의 기술을 가장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앞서가는 회사가 소나만 만드는 회사인데 에어마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주파수의 특징은 출력이 세질수록 깊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주파일수록 깨끗하게 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멀리 못 본다. 그 역으로 저주파는 깊게 본다. 3000피트 1000m에 육박하게 본다. 저주파. 거기다 출력을 1kW로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0m 이상 들어가기 힘들죠. 150m 그러면 저기 라인이 제일 위에 한계점이 600피트면 한 200m 조금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주파수를 써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예전에 젠3나 아니면 젠2나 TI 같은 경우는 300와트 소나를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오탐들은 600와트 소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나처럼 좀 또라이들은 1kg 이상의 소나를 쓰고 있긴 해요. 근데 저게 하이 와이드가 있고 하이 출력을 높이니까 미디움 울트라 와이드가 있고 뭐 하이 와이드가 있고 그래요. 저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고주파 하이인데 와이드로 폭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버려요. 그건 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겠지만 그게 굉장히 유효한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암석 옆에 높이에 제한된 어구는 사라진다. 바닥에 저 빨간색 거기에 사라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내용. 바닥에 고기가 30cm 내에 붙으면 안 보인다. 바닥으로 사라진다. 이 내용은 좀 이해를 오늘 꼭 저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 낚시는 항상 기대와 설렘을 출발할 때는 주지만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낚시입니다. 자, 아쉽지만 네아부스로 이동하시면 다시 저랑 연결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